안녕하세요. 저는 33 지은이에요. 사연을 이렇게 말하는 게 어쩐지 쑥스럽기도 한데, 이 얘기는 아무한테나 꺼낼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서요. 지금도 누군가한테 묻고 싶어요. 그 집이 뭐라고 내가 이렇게 흔들려야 했을까? 하고요. 어릴 때 제 꿈은 내 방 갖기였어요.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일 줄은 몰랐죠. 그때는 몰랐어요. 우리가 왜 그렇게 자주 이사를 가야 했는지, 왜 엄마 아빠가 집주인 전화만 오면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한숨을 쉬었는지.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는 항상 누군가의 집에 살았고 그 집에서 언제든 쫓겨날 수 있었어요. 한 번은 초등학교 졸업하고 며칠 안 돼서 갑자기 집을 나가야 했어요. 전셋집이 매매됐다고 이사 통보를 받았죠. 그땐 부모님이 며칠을 밤새며 이사 갈 집을 알아보던 기억이 나요. 새 집에 가면 가구 배치보다 먼저 확인한 건 계약 기간이었어요. 이번에는 얼마나 살 수 있을까? 그게 우리가 제일 먼저 궁금해하던 거였어요. 그게 제가 자란 집이었어요. 아니, 제가 자란 삶이었고요. 그래서 결심했어요. 내가 크면 엄마 아빠한테 집을 사드릴 거야. 그건 진심이었어요. 10살 때부터 쭉요. 대학이요? 전 안 갔어요. 수능 끝나자마자 바로 편의점 아르바이트 시작했어요. 낮에는 카페, 밤엔 고깃집, 심지어 한때는 새벽 물류센터 알바까지 뛴 적도 있어요. 그렇게 몇 년을 일만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눈에 익은 게 하나 있더라고요. 사람들이 뭘 사는지 언제 사는지. 그래서 시작한 게 온라인 쇼핑몰이에요. 어떻게 보면 별거 없지만 하루하루 악착같이 살았어요. 자기 전에 핸드폰 화면 불빛에 눈이 휘청일 정도로. 그렇게 몇 년 지나니 정말 꿈꾸던 일이 생겼어요. 엄마 아빠에게 집을 사드릴 수 있게 된 거예요. 서울 변두리긴 했지만 2층짜리 다세대 빌라, 깔끔하고 작은 20평짜리 집. 처음으로 내 집이라고 할 수 있는 집을 내 부모님에게 드릴 수 있었어요. 등기부등본에 지은이라는 제 이름이 적히던 순간 세상에서 제일 뿌듯했어요. 그건요, 그냥 부동산이 아니라 제가 엄마 아빠한테 드린 안정감이었어요. 그리고 저한테는 그게 전부였고요. 이야기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어느 정도 저를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. 제가 어떤 마음으로 그 집을 사드렸는지, 그 집이 얼마나 큰 의미였는지. 그런데요, 그 집을 팔아서 신혼집을 해오라고 요구받게 될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. 아무리 결혼이 집안과 집안의 만남이라지만 왜 저한테, 왜 우리 부모님께 그런 말을 쉽게 할 수 있을까요? 다음 이야기를 들으시면 아실 거예요. 그날 상견례 자리에서 어떤 말이 오갔는지, 그 집이 어떻게 결혼의 조건이 되어버렸는지요. 그날은 상견례였어요. 양가 부모님 다 오시고 식당은 조용한 한정식집. 각자 인사 나누고 명절 때는 어느 집 먼저 갈지 이런저런 얘기들 무난하게 흘러갔어요. 솔직히 좀 안심했죠? 아, 이제 진짜 결혼하는구나 싶었어요. 그런데요, 식사가 거의 끝나갈 즈음 디저트로 식혜가 나오고 조용해질 때쯤 예비 시어머니가 갑자기 말을 꺼내셨어요. 지은 씨가 부모님께 집을 사드렸다고 들었어요. 처음엔 그냥 인사 말인가 보다 했어요. 자식 된 돌이 잘했다 뭐 이런 말씀 하시려나 싶었죠. 근데 그 다음 말이 참 믿기지가 않더라고요. 그 집 팔면 되겠네요. 결혼 앞두고 신혼집은 해와야 하잖아요. 말투도 너무 덤덤했어요. 그냥 오늘 날씨 좋다고 말하듯이. 지금도 그 장면이 잊히질 않아요. 숟가락을 내려놓고 정면을 보지도 않은 채 말씀하셨거든요. 그게 더 섬찟했어요. 저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. 지금 내가 뭘 들은 거지?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더라고요. 그 자리에 제 부모님도 계셨어요. 한쪽에서는 아버지가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, 어머니는 어색한 웃음을 지으시다가 식은땀을 닦으셨어요. 남자친구 아니 그때는 예비신랑이죠. 그 사람은 옆에서 물만 마시고 있었어요. 아무 말도 안 하고요. 그래서 제가 대신 말했어요. 어머님, 그 집은 저희 부모님이 사시는 집이에요. 전세도 아니고 평생 처음 갖게 된 집이라 제가 드린 선물 같은 거거든요. 그랬더니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렇게 말하셨어요. 알아요?
근데 그 선물 잠시만 돌려드리면 안 되겠어요? 작게 월세집으로 옮겨드리고 그 돈으로 우리 태준이랑 신혼집 하자는 거죠. 어차피 늙은 분들인데 뭐 큰 집이 필요해요? 정확히 그렇게 말하셨어요? 늙은 분들인데? 그 말이 지금도 귓가에 남아요? 그날 식당이 조용했던 탓인지 목소리가 더 크게 들렸어요. 그리고요? 그 사람, 제 남자친구는 여전히 아무 말도 안 했어요. 식당을 나와서도 아무 말 없이 걸었어요. 제 어머니는 지은아, 엄마는 괜찮아?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자. 라고 말씀하셨어요. 아버지는 말이 없었어요. 그분 원래 말수 적으신데 그날은 유독 조용하셨어요. 그 침묵이 더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.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꿈꾸고 얼마나 아껴서 마련했던 그 집인데 누군가는 그걸 그냥 계산기 두드리듯 얘기하더라고요. 돌아오는 길에 그 사람이 말했어요. 우리 엄마 성격 알잖아? 그냥 그런 분이셔. 그게 전부였어요. 사과도 위로도 내 입장을 이해한다는 말도 없었어요. 그냥 그런 분이시라서 어쩔 수 없다. 그 순간 느꼈어요. 이 사람, 어머니라는 이름 뒤에 계속 숨을 사람이겠구나. 그 사람이 내 편이 되어줄 거라는 기대, 그날 이후로 사라졌어요. 어디까지 참아야 할까요? 무엇을 감수해야 이 사랑을 지킬 수 있는 걸까요? 그 집을 팔면 사랑이 더 깊어질까요? 아니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내가 가진 모든 걸 내줘야만 인정받을 수 있는 걸까요? 그건 사랑이 아니라 거래 같았어요. 계속 이 결혼을 밀고 나가도 괜찮을지? 솔직히 조금씩 확신이 없어졌어요. 다음 화에서 말씀드릴게요. 그날 이후 그 사람과 단둘이 만나서 나눈 대화. 그가 끝내 제게 했던 말이 저를 정말 망설이게 했거든요. 상견례 다음날 그 사람이 연락을 해왔어요. 지은아, 우리 잠깐 볼 수 있을까? 목소리는 조심스러웠고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어요. 솔직히 안 보고 싶었어요. 그날 아무 말 없이 식사만 하던 그 사람이 이제 와서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좀 겁도 났어요. 하지만 만나긴 했죠. 우리는 늘 가던 카페에서 마주 앉았어요. 커피도 안 시키고 앉아 있다가 그 사람이 먼저 말했어요. 어제는 좀 많이 놀랐지? 그게 첫 마디였어요. 미안하다도 아니고 내가 잘못했다도 아니고 그냥 놀랐지? 우리 엄마가 좀 말이 좀 세잖아? 원래 스타일이 좀 그런 거니까. 지은아, 그냥 좀 넘겨 들으면 안 될까? 그 말을 듣고 있자니 속이 답답했어요. 말이 세다? 말이 센 게 아니라 선을 넘은 거죠? 그건 단순히 말투가 센 게 아니었어요. 저희 부모님이 평생 처음 가져보신 집을 늙은 분들이 뭐하러 큰 집에서 사냐면서 팔라고 한 거예요. 그걸 어떻게 그런 스타일이라며 넘길 수 있나요? 근데 그는 계속 자기 엄마를 이해해달라고 했어요. 지은아, 우리 엄마 말이 틀린 건 아니잖아. 어차피 결혼하면 너희 부모님이랑 같이 안 살 거고. 그러면 그 집 잠시 내놓는 것도 나쁘지 않잖아? 잠시 내놓는 거? 제가 되물으니 그가 또 말했어요. 나중에 엄마가 그 집 다시 되사주신다고 하셨어. 우리가 형편 좀 나아지면 그때 다시 돌려드리는 거지 뭐. 제가 그 말을 듣고 얼마나 황당했는지 모르겠어요. 사람 마음이 그렇게 보관함인가요? 그 집은 재산이기도 했지만 그보다 더한 시간과 애정이 담겨 있는 공간이에요. 그걸 잠깐 맡겨놨다가 나중에 돌려주면 된다고요? 그 사람은 끝까지 말했어요. 내 말은 우리 엄마도 우리 결혼에 반대하고 싶은 게 아니고 그냥 우리 장래 생각해서 그런 거야. 신혼집이 없으니까 불안하신 거지. 네가 조금만 양보해주면 돼. 양보? 그 말이 그렇게 서운하게 들릴 줄은 몰랐어요. 왜 항상 여자가 양보해야 하죠? 왜 내가 가진 걸, 내가 이뤄낸 걸 누군가를 위해 내놓아야만 좋은 여자가 되는 거죠? 그 사람이 제게 넌 참 대단하다고 말했던 적 있어요? 어릴 때부터 자수성가해서 부모님 집도 해드리고 당당하게 일하는 모습이 멋지다고 했어요. 근데 막상 결혼 얘기가 나오니까 그 당당함을 불편해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. 그 집이 있다는 이유로 내가 너무 많은 걸 가진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.
지은아, 널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니야? 난 너랑 결혼하고 싶어. 우리 잘 살아보자, 응? 그 사람은 마지막에 그렇게 말했어요. 근데 이상하게 사랑이라는 단어가 그날은 참 가볍게 들리더라고요. 정말 날 사랑한다면 그 자리에선 나를 지켜줘야 했고 지금은 내 입장을 들어줘야 하지 않을까요? 그날 집에 돌아오는 길에 가방을 꼭 껴안고 지하철에 앉아 있는데 자꾸만 그 말이 떠올랐어요. 엄마가 그 집 다시 되사줄 거야? 너는 그냥 조금만 양보하면 돼. 그 말이 너무 낯설고 무서워서 결혼이라는 단어 자체가 점점 멀게 느껴졌어요. 정말 이 결혼 계속해도 되는 걸까요? 며칠을 아무 일 없는 척 지냈어요. 그 사람이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았고 문자가 와도 읽기만 했어요. 답장할 마음이 안 생기더라고요. 근데 가장 힘들었던 건 저희 부모님 얼굴을 마주보는 일이었어요. 그날 상견례 이후로 엄마는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. 아빠도 마찬가지였고요. 늘 식사 준비하시던 엄마는 요 며칠째 배달로 끼니를 때우셨고 아빠는 평소처럼 일찍 일어나셨지만 말수는 더 줄었어요. 저는 알았어요. 두 분 다 많이 속상하셨다는 걸요. 그래서 결국 말을 꺼냈어요. 거실에 앉아 조용히 TV 보시던 엄마 아빠 옆에 앉아서 아무렇지 않은 척, 정말 아무 일도 아니었던 척 말했어요. 그날 그분이 말씀하신 거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. 저는 그 집 절대 안 팔 거예요. 그 말을 하면서도 목이 메이더라고요. 그 집이란 말이 어쩌면 두 분께는 인생에서 처음 가져보신 가장 큰 안정감이었을 텐데 그걸 누군가가 거래하듯 내놔라고 말했다는 게 제가 다 부끄러웠어요. 엄마는 웃으셨어요. 그 특유의 속이 상했을 때 지으시는 그 얇은 웃음으로요. 엄마 괜찮아? 사실 그런 얘기 나올 줄 조금은 알았어. 우리는 가진 게 없으니까. 아빠랑 나는 네가 결혼하는데 짐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. 그 말이요? 정말 가슴이 아팠어요? 짐이 되다니요? 아니에요. 그 누구보다 저한테는 기둥이에요. 세상에 내 편 하나도 없을 때 그 두 분만은 늘 제 자리에 있어 주셨어요. 근데 그분들 앞에서 그 집 팔라는 소리를 들었고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말 못했던 제 자신이 너무 초라했어요. 엄마 아빠는 그냥 네가 그 사람이랑 잘 지내기만 하면 돼. 그 집 없어도 돼. 우리가 또 어디 못 들어갈 줄 아냐? 엄마는 그렇게 말했어요. 정말 괜찮다는 듯이 오히려 날 위로하면서. 하지만 그때 저는 처음으로 결혼이 두렵다고 느꼈어요. 왜 우리가 이렇게까지 낮은 자리에 있어야 하죠? 왜 저는 사랑받는 걸 조건으로 두고 증명해야 하나요? 내가 가진 걸 내려놓고 우리 가족을 지우고 우리의 삶을 숨겨야 그 집에 어울리는 며느리가 되는 걸까요? 그 사람이 말하던 양보는 결국 나 혼자 감당해야 하는 거래였고 그 거래에는 우리 부모님의 희생이 담겨 있었어요. 그날 밤 방에 누워 천장을 봤어요. 그 집 천장? 직접 돈 모아서 사들인 우리 집 천장? 누워서 바라보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. 이 천장을 바라보는 두 분을 나는 지켜야겠다고 결심했는데 이제는 이 천장을 팔아야 결혼을 할 수 있다니요? 결혼이란 게 사람이 사람을 사랑해서 하는 일이라면 왜 우리 사랑은 자꾸 다른 걸 내놓으라 하는 걸까요? 그 사람을 다시 만난 건 상견례 이후 일주일쯤 지나서였어요. 연락은 계속 왔어요. 전화, 문자, 톡톡 또톡. 내가 사과할게부터 우리가 잘못한 건 아니잖아까지 보내는 말들이 점점 바뀌더라고요. 그리고 어느 날 퇴근길에 불쑥 회사 앞으로 찾아왔어요. 손에 커피 두 잔을 들고 서 있던 그 사람 얼굴을 보는데 솔직히 좀 무섭기도 했어요. 미안한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그 눈빛이 뭔가 설득하려는 사람 같았거든요. 근처 조용한 공원 벤치에 앉았어요. 조금 쌀쌀했는데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말을 꺼냈어요. 지은아, 나 진짜 너 없으면 안 돼. 내가 잘못했어. 상견례 때 아무 말 못한 거. 그땐 너무 당황해서. 저는 말없이 커피를 들었다 놨다만 했어요. 무슨 말을 들어도 이상하게 마음이 움직이질 않더라고요. 엄마가 그날 좀 선 넘었지.
근데 엄마가 그러는 이유 너도 이해 좀 해줘. 우리 엄마는 아들 하나밖에 없고 또 네가 가진 게 많다 보니까 불안하신 거야? 불안해서 남의 집을 팔라고 해요? 제가 처음으로 그렇게 말했어요? 지금까지 조용히 듣기만 했던 입을 열었죠? 그 사람은 당황했는지 말끝을 흐리더라고요. 아니, 그런 뜻은 아니고 그냥 엄마 입장에선 내가 가진 게 많으니까 혹시라도 나중에 싸움 날까봐 그런 거지. 그래서 내 엄마가 이 결혼을 보장받으려면 우리 집을 담보로 내놓으라 한 거야? 그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. 그런데도 끝까지 엄마 편을 드는 걸 멈추진 않더라고요. 그냥 네가 우리 엄마 눈치 좀 봐주면 안 돼? 내가 너한테 원하는 건 그거 하나야. 그냥 한 발만 물러나줘. 그럼 우리 엄마도 금방 마음 푸실 거야. 그 말 너무 익숙한 말이었어요. 그동안 연애하면서 자주 들어온 말. 내가 좀 참아줘. 내가 이해해줘. 네가 먼저 말 걸어줘. 항상 제가 먼저였어요. 항상 제가 배려라는 이름으로 한 발, 두 발 계속 뒤로 물러서야 했죠. 처음엔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했어요. 서로 좋아하니까 내가 더 많이 할 수 있다고. 그런데요. 지금 생각해보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양보를 강요당하는 일방적인 관계였어요. 그 사람은 말했어요.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마. 엄마도 너 나쁘게 보려는 거 아니야? 그냥 걱정이 많으신 분이야. 자식 잘 되길 바라는 그런 엄마? 근데 왜 너한텐 내가 잘 되길 바라는 사람은 없어? 제가 그렇게 물었어요. 순간 그는 멈칫했어요. 정말 몰랐던 걸까요? 아니면 그냥 그렇게까지 생각하고 싶지 않았던 걸까요? 나는 그냥 우리가 같이 살고 싶었어. 좋은 게 좋은 거잖아. 너랑 엄마가 잘 지내면 우리 결혼도 훨씬 수월할 거고. 좋은 게 좋은 거다. 그 말이 너무 무책임하게 들렸어요. 그 좋은 걸 위해 나는 내 부모님 집을 팔아야 하고, 나는 아무 말도 못하고 참고, 나는 너희 가족 눈치를 봐야 해. 근데 그건 왜 나만 해야 하는 거죠? 그날 밤 그 사람과 마지막으로 통화했어요. 그는 계속 말했어요. 지은아, 나 너 정말 사랑해. 너 아니면 안 될 것 같아. 근데요? 사랑이 다가 아니더라고요. 사랑만으로 누군가의 기준 아래로 들어가야 하는 삶을 감당할 순 없어요. 나는 그 사람을 좋아했고 그 사람도 나를 좋아한다고 했지만 우리는 다른 세계에 있었어요. 나는 지키고 싶은 게 있었고 그 사람은 받아들이기보다 고치고 싶어 했어요. 그 사람에게 말했어요. 어머님 한번 뵐게요. 정식으로. 그랬더니 너무 좋아하더라고요. 진짜? 고마워 지은아. 내가 엄마한테 약속했거든. 지은이가 직접 사과드리겠다고. 그 순간 웃음이 나왔어요. 그 사람은 아직도 내가 사과하러 간다고 믿고 있었어요. 참, 그게 우리가 마지막까지도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던 이유였겠죠? 약속을 잡은 날 카페에 도착하니 예비 시어머니는 이미 앉아 계셨어요. 핑크빛 블라우스에 금목걸이, 손톱은 반짝거리고 향수도 진하게 풍겼어요. 너 이제야 정신 차렸구나? 앉자마자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. 그날 네가 보여준 버릇없는 태도는 정말 기가 막혔지만 그래도 태준이 생각해서 마지막 기회는 주려고 했어. 말을 참 잘하시는 분이었어요. 배려해주는 척하면서 압박하는 말. 저는 웃지도 않고 조용히 고개만 끄덕였어요. 그래서 건물 서류는 준비했니? 뭐 큰 기대는 안 해. 네가 가진 거 얼마나 되겠어? 그냥 내 아들 개원 자금 미천 정도만 되면 돼. 그 정도면 결혼 허락할게. 그 순간 깨달았어요. 이 사람에게 나는 며느리가 아니라 그냥 자산이었구나. 그 아들 옆에 설 수 있는 조건, 그게 전부였던 거예요. 제가 어떤 사람인지,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는 아무 상관없고, 내가 가진 게 무엇이냐? 그걸 줄 의향이 있느냐? 그게 평가 기준이었던 거죠. 그래서 서류를 꺼냈어요. 정확히 말하자면 등기부등본 사본이었어요. 이게 제가 가진 건물 등기부등본이에요. 평수도 넉넉하고 시세는 100억 넘어요. 근데 대출이 좀 있어서요. 지금도 매달 3천만 원 넘게 이자 내고 있거든요.
처음엔 멋쩍게 웃으시더니 제가 계산서와 시세 자료까지 보여드리니까 표정이 서서히 굳어지기 시작했어요. 아, 대출이 그렇게 많아? 네. 80억이에요? 그래서 제가 그 건물을 어머님께 넘기면 이자도 함께 드리는 거예요? 대신 매달 3천만 원씩 은행에 내셔야 하거든요. 그 말을 듣자마자 그분 눈썹이 경련처럼 움직였어요. 잠깐, 그럼 그 건물이 지금 실소유도 힘든 거란 소리니? 그럼 왜 괜히 건물 얘기를 꺼낸 거야? 제가 꺼낸 게 아니라 어머님이 꺼내셨잖아요? 그분이 한동안 말이 없더라고요. 손가락으로 컵을 문지르면서 어디까지 진짜인지 확인하려는 눈빛이었어요. 그때 저는 느꼈어요. 이 사람은 결국 이익이 없으면 사람도 없는 분이구나. 그럼 결혼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니? 마침내 입을 여셨어요. 그 집도 못 팔겠고 건물도 대출이 많아서 못 주겠다. 그럼 우리 태준이는 뭐 얻고 결혼하는 건데? 저는 그 사람이 저를 얻는 거라고 생각했는데요. 어머님은 그렇게 안 보이시나 봐요. 말이 끝나자 그분이 탁자를 툭 치셨어요. 컵이 살짝 흔들렸고 향수가 더 짙게 퍼졌어요. 넌 정말 싸가지가 없구나. 이런 태도로 우리 집에 들어올 생각을 한 거야? 그럼요, 안 들어갈게요. 저도 생각이 바뀌었어요. 이제는 저도 이 결혼 안 하려고요. 그 자리를 나오는데 발걸음이 그렇게 가볍더라고요. 마치 몇 년을 얹혀있던 무게가 단숨에 내려간 기분이었어요. 결혼은 둘이 하는 거라지만 사실상 가족과 가족의 세계가 부딪히는 일이기도 하잖아요. 근데 그 세계가 나와 내 가족을 깎아내리기만 한다면 거기서 행복을 만들 수 있을까요? 그날 저는 태준 씨 어머니를 통해 결혼 말고도 잃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다는 걸 배웠어요. 그리고 그런 걸 지키지 못하는 사랑은 아무리 좋아해도 그저 허전한 감정일 뿐이라는 것도요. 집에 도착하니 핸드폰에 부재중 전화가 수두룩했어요. 태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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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톡도 수십 개. 지은아, 무슨 일 있었던 거야? 엄마가 지금 병원에 있어. 지은아, 제발 전화 좀 받아줘. 병원이라는 말에 순간 움찔했어요. 무슨 큰일이라도 난 건가 싶어서. 저도 모르게 전화를 걸었죠. 그 사람이 받자마자 소리쳤어요. 지은아, 너 도대체 엄마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? 엄마 지금 뒷목 잡고 쓰러져서 병원 왔어. 그 말이 귀에 박히는데 뒷머리가 서늘해졌어요. 정말 아프신 걸까 걱정되면서도 한편으론 또 시작이구나 싶었어요. 내가? 무슨 짓을 했다고 그래? 제가 되물었죠. 엄마가 그러잖아. 네가 와서 막말하고 건물 넘긴다더니 대출 운운하고 엄마 면전에 대고 모욕 줬다고? 그래서 쓰러지셨어? 그냥 제 얘기 들으시다가 그게 충격이셨어? 한숨이 나왔어요. 그래요? 충격일 수 있죠. 근데 그 충격은 자기가 원한 걸 얻지 못한 충격이었겠죠? 그 사람이 계속 말했어요. 그걸 그렇게 정색하고 말할 필요 있었어? 그냥 조금 좋게 말하면 됐잖아. 넌 왜 그렇게 싸늘하게 굴었어? 그 말이 정말 견디기 힘들었어요. 상견례에서 내가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있을 땐 그냥 넘어가자. 예비시모가 집 팔라고 했을 땐 그럴 수도 있다. 내가 대출 이자 얘기했을 땐 왜 그딴 얘기를 하냐? 결국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엄마의 자존심이 상하지 않도록 제가 희생해야 한다고 믿고 있었던 거예요. 나는 그냥 우리가 잘 되길 바란 거야. 우리 엄마만 잘 달래면 우리 결혼 문제 없을 줄 알았어. 그 말을 듣고 나서야 확실히 알았어요. 이 사람은 우리 안에 내 부모님은 없다는 걸요. 우리는 늘 그 사람과 그 사람의 어머니, 거기에 내가 끼어드는 게 문제였던 거예요. 넌 나한테 아무런 배려도 안 해줬어. 우리 엄마 눈치도 안 보고 우리 집 분위기도 못 맞추고.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. 그건 내가 너희 집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야. 난 그냥 나야. 내 엄마가 정한 기준대로 살 사람 아니야. 그 순간 그 사람 목소리가 커졌어요. 그래서 결혼 안 하겠다는 거야? 이런 걸로? 엄마랑 조금 트러블 있다고 그게 그렇게 큰 문제야?
이런 걸로? 그 말을 듣는데 그제야 정말 정이 다 떨어졌어요. 이런 걸로? 나는 부모님의 집을 내놓으라고 들었고, 이런 걸로? 내가 이룬 걸 부정당했고, 이런 걸로? 한 사람을 이해시키기 위해 나를 깎아내려야 했어요? 근데 그 사람은 그게 이런 거였어요? 결혼을 흔들 정도의 일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? 그 통화는 그렇게 끝났어요? 서로 한참을 침묵하다가 제가 먼저 말했죠. 태준아, 난 네가 나랑 결혼하고 싶어서 날 택한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까 너는 내 엄마랑 싸우기 싫어서 날 설득하려고 했던 거였구나. 우리 여기까지 하자. 그리고 전화를 끊었어요. 그 사람이 뭐라고 했는지는 기억도 안 나요? 그저 오랫동안 머릿속에 뿌옇게 남아있던 우리는 같은 편이라는 생각이 그날 완전히 사라졌어요. 파혼하겠다고 말한 뒤 한동안 연락이 없었어요. 그 사람도 그 사람의 어머니도 아무 말이 없었어요. 정말 끝났나 보다 싶었죠. 조용한 마무리라면 그게 제일 좋겠다 싶었어요. 그런데 일주일쯤 지나고 나서 전화가 왔어요. 이번엔 그 사람이 아니었고 그 어머니였어요. 지은 씨, 아직 생각 바뀐 거 아니죠? 처음엔 무슨 말인가 싶었어요. 생각이 바뀐 거 아니냐는 게 파혼하겠다는 생각이 아직도 유효하냐는 뜻인지 아니면 이 결혼 진짜 그만두겠다는 거냐는 협박인지 모르겠더라고요. 네, 바뀌지 않았습니다. 제가 단호하게 말하자 그분 목소리가 달라졌어요. 그럼 우리 아들 인생 망치고 싶은 거예요? 이 말에 웃음이 나왔어요. 그래요? 결국 제가 인생을 망치는 존재가 되었더라고요. 지은 씨가 가진 게 좀 많다고 해서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행동하면 안 돼요? 혼자 잘난 척하다가 혼자 늙어 죽는 수 있어요? 그 말 그대로 돌려드리고 싶었어요. 어떤 사람은 자기 아들이 가진 조건 하나만으로 세상을 호령하려고 하거든요. 그날 이후 연락을 받지 않았어요. 톡도 전화도 다 차단했고 이메일까지 왔지만 읽지 않았어요. 그 사람은 결국 끝까지 사과하지 않았어요. 끝까지 이해해달라고 했고 끝까지 좋은 게 좋은 거라며 저를 설득하려고만 했어요. 우리가 함께했던 시간도 생각해달라고 했지만 그 시간들 속에서 나를 이해하려는 시간은 없었다는 걸 그제서야 깨달았어요. 며칠 뒤 엄마랑 마트에 갔어요. 장 보러 나가는 게 정말 오랜만이었어요. 엄마는 제 손을 끌고 고등어를 고르시고 아빠는 집에 계시다 말없이 마중 나오셨어요. 가족이 같이 걷는 그 길에서 나는 다시 한번 확신했어요. 이 집, 이 사람들, 이 시간. 이게 내가 지켜야 할 거라고요. 그리고 내가 그걸 위해서라면 누구도 필요 없다는 걸요. 혼자가 무서워서 결혼하려 했던 게 아니었어요. 사랑이라는 감정 하나에 내 삶을 전부 맡길 만큼 나는 그렇게 준비되지 않았다는 것도 느꼈어요. 그 사람이 나를 사랑했다고요? 모르겠어요. 하지만 확실한 건 나는 그 사람에게 존중받은 적은 없었다는 거예요. 사랑은 상대방을 지키는 마음이에요. 그 사람이 가진 걸 이용하려 들고 가족을 흠잡고 말 한마디 없이 침묵하는 걸 사랑이라고 부를 순 없죠. 지금 저는 그 집에 다시 살고 있어요. 엄마가 매일 밥을 지어주시고 아빠는 같이 마당 화분을 돌보세요. 가끔은 이렇게 평범한 하루를 위해 내가 얼마나 많은 걸 걸었나 싶어요. 근데 아깝지 않아요? 그 어떤 결혼보다 지금 이 삶이 저에겐 더 제 것 같아요. 파혼을 통보한 지 한 달이 지났을 때쯤이었어요. 카카오톡 차단을 풀어놓았던 걸 잊고 있었는데 문자 하나가 띄워졌어요. 지은아, 나 아직도 믿기지 않아? 우리 이렇게 끝날 사이였어? 그 사람이었어요? 파혼 이후로 처음 직접 보낸 메시지였죠. 첫 문장을 읽고 당장이라도 차단하고 싶었어요. 근데 이상하게 손이 안 움직이더라고요. 그 한 줄이 참 그 사람 같았거든요. 우리는 늘 그랬어요. 이럴 수가 있어?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? 모든 질문이 본인의 감정 중심이었죠. 그는 단 한 번도
너는 어떠니? 그날 내 마음은 어땠어? 라고 물은 적이 없어요? 그 문자에서도 역시 내 감정은 없었어요? 우리 이렇게 끝날 사이였냐는 건 자기 입장에서 생각한 관계의 종결일 뿐이니까요. 그 다음 날 또 문자가 왔어요. 엄마도 후회하신대. 그냥 그땐 감정이 좀 앞섰다고? 우리 다시 생각해 볼 순 없을까? 순간 어이가 없었어요. 이건 후회라기보다 이제야 손익을 따져봤더니 남는 게 없어 보이니까 뒤늦게 던지는 회유처럼 느껴졌거든요. 제가 했던 노력, 제가 참고 넘겼던 말들, 제가 끝내 내 편 들어주지 않는 사람 옆에 서 있었던 날들을 그 사람은 감정이 앞섰다는 한마디로 덮으려 했어요. 그게 더 서글펐어요. 답장은 하지 않았어요. 그리고 며칠 뒤엔 이런 문자가 왔죠. 너 정말 그렇게 이기적인 사람이었구나. 한 줄짜리. 차갑고 짧은 문장. 뭐랄까? 예상은 했지만 그래도 참 씁쓸하더라고요. 사랑하던 사람이 이젠 나를 이기적인 사람이라 부르고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문자로 보내는 걸 보면서 아, 이게 진짜 끝이구나 싶었어요. 그 이후에도 가끔 명절쯤 되면 연락이 오곤 해요. 톡은 차단했지만 문자나 이메일로 잘 지내지? 생각나서 연락했어. 그런 말들이요. 아직도 저를 자신의 미련 정도로 남겨둔 것 같아요. 하지만 저는 그 문자를 보고도 흔들리지 않아요. 왜냐면 이제는 확실히 알거든요.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감정이 그 사람이 나를 지켜주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도 없다는 걸.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나는 나를 지켜주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걸. 요즘 저는 엄마랑 주말마다 꽃시장에 가요. 아빠는 마당에서 직접 키운 상추를 자랑하느라 바쁘시고요. 일이야 늘 바쁘고 정신없지만 잠들기 전에 내가 편하다고 느끼는 요즘이 제일 좋아요. 예전엔 혼자 사는 게 외롭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혼자 있는 내 편한 공간을 지키는 게 더 소중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. 그리고 이제 정말 마지막 이야기를 하려 해요. 그 사람과의 일, 그 가족과의 일, 내가 감수했던 시간들까지 다 지나고 나서야 저는 이제 조금씩 앞으로 가고 있어요. 근데 가끔 문득 드는 생각이 있어요. 그때 내가 다른 선택을 했다면 어땠을까?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냥 따라갔다면? 내가 양보하고 그 집을 팔았더라면? 그러면 지금쯤은 다른 인생을 살고 있었을까? 그런 생각을 할 때면 제 속에서 조용히 떠오르는 말이 있어요. 이제는 그날을 돌아봐도 막 화가 나거나 속이 부글부글 끓거나 하지 않아요? 그냥 그럴 수도 있었지. 그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이었겠지. 하는 정도예요. 처음부터 우리는 서로 너무 달랐고 그 차이를 좁히려 했던 사람은 결국 저 혼자였더라고요. 그건 이제 인정했어요. 누군가는 그러더라고요. 너무 예민했던 거 아니야? 결혼은 서로 조금씩 양보하는 거야? 맞는 말일 수도 있죠. 근데 그 조금이 왜 항상 나에게만 요구되는 건지 그건 지금도 잘 모르겠어요. 내가 가진 걸 포기하고 내 부모를 모른 척하고 내가 만든 삶을 축소시키는 게 그들의 말하는 조금이었으니까요. 그런 양보라면 저는 끝까지 못하겠더라고요. 어떤 날은 후련했고 어떤 날은 허전했고 어떤 날은 그냥 혼자 술 한 잔 기울이며 그래도 좀 아프네 싶은 날도 있었어요. 근데요, 그 아픔이 지나고 나니까 조금 더 단단해진 제가 남아 있었어요. 이제는 누가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아요. 내가 내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이라는 걸 이제서야 조금은 알겠어요. 이 사연을 누가 들어줄지, 어디까지 공감해줄지 솔직히 걱정도 됐지만 그래도 한 번은 제 얘기를 해보고 싶었어요. 왜냐면요. 이게 그냥 결혼 파토난 이야기가 아니라 한 사람이 자기 삶을 지키려고 버틴 이야기거든요. 저는 사랑했지만 사랑보다 더 지키고 싶었던 게 있었고 그걸 선택했어요. 그 선택이 맞았는지 이제 와서도 사실 잘 모르겠어요. 그 사람을 완전히 지운 건 아니니까요. 가끔은, 정말 가끔은 그 사람과 결혼했더라면 어땠을까? 상상도 해봐요.
물론 그 상상이 오래 가진 않아요. 잠시 후면 엄마가 방에서 문을 두드리죠. 지은아, 귤 까놨어? 그럼 전 그 길로 주방으로 걸어가요. 그 집 주방. 제가 지키고 싶었던 그 공간. 이제 저는 다시 제 삶을 조금씩 꾸려가고 있어요. 사업도 새로 확장했고 가끔 여행도 가고 친구들이랑 카페에 앉아 시시한 얘기도 해요. 그 사람이 떠난 자리, 그 공백은 결국 제가 채웠어요. 근데요, 이렇게 다 정리한 것 같은데도 가끔 밤이 길어질 땐 문득 이런 생각이 들어요. 그래도 사랑이었는데. 그리고 그때마다 조심스럽게 제 마음속에서 이 말이 피어나요. 이 선택 정말 잘한 걸까요? 어떡하죠? 어떤 선택은 드라마틱하게 일어나지 않습니다.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전환점, 울부짖거나 달려나가거나 큰 소리로 외치는 그런 순간이 아닌, 그저 조용히 스스로 안에서 가라앉듯 결심되는 경우도 있죠. 지은 씨의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. 그녀는 한때 사랑했던 사람과 그 사람의 가족이 만든 기준 앞에서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등을 돌렸습니다. 그녀의 사랑은 거창하지 않았습니다. 그저 한 사람과 함께 살아가고 싶었던 마음이었고 그 사람을 통해 새로운 가족을 받아들이려는 노력도 분명 있었죠. 하지만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은 지은 씨를 사람이 아닌 조건으로 받아들이려 했습니다. 그녀가 만든 삶, 그녀가 일군 집, 그녀가 지켜온 부모님을 당연한 듯 내놓으라 말하고 그걸 사랑하니까 참아야지라는 식으로 포장했을 뿐이었습니다. 그러나 지은 씨는 참지 않았습니다. 아니, 정확히 말하면 그녀는 자기를 포기하는 식의 사랑을 참지 않기로 했습니다. 그녀는 그날 한 잔의 커피를 마시며 정중하게 건물의 등기부등본을 꺼내 들고 자신의 가치와 현실을 설명했습니다. 그리고 말했습니다. 이 건물 원하신다면 가져가셔도 됩니다. 단 매달 3천만 원 이자는 감당하셔야겠지만요. 그 말 한마디는 통쾌하기도 했지만 그보다 더 의미 있는 건 그녀가 그날 상대방을 설득하려는 말이 아닌 자신을 지키기 위한 말을 했다는 점입니다.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지워졌던 자존감, 밀려났던 삶의 우선순위를 지은 씨는 그 한 번의 대화를 통해 되찾아온 겁니다. 파혼 후에도 그 사람은 종종 연락을 했습니다. 후회한다는 말, 엄마가 마음을 바꿨다는 말, 함께했던 시간을 생각해달라는 말. 하지만 지은 씨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.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희생시키는 건 더 이상 사랑이 아니라고 느꼈기 때문이죠. 사랑은 희생일 수 있지만 그 희생이 일방적일 때 그 사랑은 소모가 됩니다. 그리고 지은 씨는 이제 더 이상 소모되는 삶을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. 지금 그녀는 부모님이 계신 집에서 다시 살고 있습니다. 자신이 사들인 쫓겨나지 않아도 되는 그 집에서요. 어떤 사람에게는 고작 집 하나일 수 있고 다 큰 어른이 부모와 같이 사는 걸 미련하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녀에겐 이 삶이 누구보다도 의미 있고 가장 자신다운 삶입니다. 그녀는 말하지 않았지만 우린 압니다. 그녀가 그날 파혼을 결심하고 나왔을 때 그 발걸음은 슬픔보다 자존을 담고 있었다는 것을요. 사람은 누구나 사랑받고 싶어 합니다. 하지만 그 사랑을 위해 자기 자신을 포기한다면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닙니다. 진짜 사랑은 나를 잃지 않게 해주는 사랑이고 내가 누군지를 기억하게 해주는 사랑이니까요. 지은 씨는 결국 사랑보다 더 중요한 걸 택했습니다. 그게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. 망설였고 아팠고 가끔은 후회도 했을지 모릅니다. 그럼에도 그녀는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. 그녀는 끝내 묻습니다. 저 이 선택 정말 잘한 걸까요? 어떡하죠? 그 질문은 그녀가 아직도 흔들리는 사람이란 뜻이 아닙니다.
오히려 자기 삶을 정직하게 마주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.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아마도 우리가 그녀의 이야기를 기억하는 한 조용히 자연스럽게 떠오르게 될 겁니다. 그래, 그 선택 정말 잘한 거야.